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원래는 하던 일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이를 낳고 1년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실감 중입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100배는 낫겠다 싶을 만큼요.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라 저는 다른 집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육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멀리 사시기 때문에 주로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왜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아버지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남편은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오랜 지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동안 시아버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온 병원에 소문이 나다 못해 동네에서도 그 양반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걸? 이런 소리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 우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며 시어머니 제삿날 울먹이던 남편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대충 이 정도만 들으셔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는 아시겠지만요. 제가 처음 뵙던 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버님을 처음 뵙던 날, 저는 아버님이 어디가 아프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마르셔서요. 저희 시아버님은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하세요. 그래서 누가 한 대라도 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힘도 정말 세시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남편도 언제나 가장 존경하는 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꼽으니까요. 모자란 아들이랑 결혼해주겠다고 하니 내가 너무 고맙구만 그래. 제가 뭐가 모자라요? 모자란 거 투성이지.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제 밥벌이도 겨우 하는 녀석이. 자신의 아버지와 티격태격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참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늙어서 아버님 같은 다정한 사람이 된다면 이 결혼은 한다고 하길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첫인상 그대로 저희 시아버님은 너무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 때문에 목이 부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죽을 써오신 적도 있어요. 아기도 어찌나 잘 보시는지 저희 아기도 저한테보다 아버님한테 안겨있는 걸 더 편해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시아버지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살림을 차리겠다 했더니 다들 엄청 걱정했거든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효자겠냐. 효자 아들은 피곤하다. 사사건건 간섭하면 어떡하냐. 시댁은 원래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제일 좋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 친정 포함 친구들 모두 시아버지와 가까이 살아서 너무 다행이라며 그리고 너는 어디서 복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시아버지를 만났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조용조용 하시고 점잖으신데 다정하신 연애할 때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반했던 거였는데 아버님에 비하면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반의 반 정도?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인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아버지는 절대 못 따라갈 것 같다고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래서 연금을 타서 매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거절하셨어요. 자신도 돈이 있는데 왜 주냐고요. 제가 드린 용돈을 바로 제 품에 안겨있는 갓난쟁이에게 용돈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옷을 사드리거나 밥을 사드리지 용돈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계속 그렇게 연금을 받아 생활하실 줄 알았어요. 일을 한번 해볼까 한다. 왜요? 연금이 부족하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 수 있는데요. 나 쓸 만큼은 매달 나와.
근데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나도 사회생활 좀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 퇴직하고 신지 너무 오래됐어. 해 넘어가니까 좀 있으셔서 원. 어떤 걸 하시게요? 아버지 나이에는 뭐 경비원 이런 게 최선인데 그런 거 아파트 주민들 갑질 엄청 나대요. 그런 건 하시지 마세요. 네, 그런 건 저희가 싫어요, 아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그렇게 말리니 픽 웃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무슨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대. 그런 거 신청하면 나라에서 월급을 지원해줘서 작은 회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 많이 한다더구나. 저도 들어본 적 있었던 것 같은 제도였어요. 퇴직 나이가 지나서 퇴직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요. 작은 회사들에게 나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회사들은 경력이 있는 퇴직 나이가 지난 분들을 뽑아서 고용하는. 나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요즘 잘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도 지금 그 프로그램으로 취직했는데 일도 안 힘들고 매일 출근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도 생기고 좋다고 하더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일하시던 분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좀이 쑤실만도 하실만 했어요. 저만 해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대신 기업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한다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취직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취직하신 회사에 대해서 대충 물어보니 작은 회사지만 나름 내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지나 박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사장이 젊은 나이에 패기가 넘친다고.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자기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길래 괜찮은 곳에 취직하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취직하신 뒤로 제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남들은 시댁 식구를 자주 안 보는 게 제일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버님이 자주 안 오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때로 반찬도 해주시고 아기도 봐주시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나 아버님 취직하시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사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거 아니야? 남편이 웃으며 말하길래 등짝을 한 대 짝 때렸어요. 그렇게 나름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님이 집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미나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얼마나 집중을 하셨는지 저희가 왔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거니까 그제야 저희를 돌아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미나를 보고 반가워하시는 아버님을 뒤로하고 아버님이 하시는 걸 들여다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씨름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용법을 몰라서 자꾸 실수해서 일의 진도가 회사에서 안 나가. 그래서 주말에 들고 와서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월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양도 꽤 많아 보였고요. 이걸 아버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못해서 밀린 것도 있고 뭐.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 안 하고 일 제대로 주는 것 같아서 나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한 건지만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정말 진지하게 배우시더라고요. 힘드시면 일 그만두셔도 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요.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근데 내가 너무 고급 인력을 이런 곳에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잘난 며느리 이럴 때 써먹는 거죠. 며느리 잘났다고 딱히 사먹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프로그램 쓰시는 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외식을 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아버님이 정말로 이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는 말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종종 주말에는 바쁘셔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요즘은 출근을 하시니까 낮에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는데 낮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출근하면서 집에서 서류를 하나 두고 왔다. 집에 가서 그거만 여기로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미나 데리고 나오려면 힘들 텐데 미안하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떤 서류인데요? 집 책상 위에 그 초록색 봉투에 어제 날짜 적혀 있는 봉투가 있어. 네, 가지고 도착해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미나를 업고 아버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아버님의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뭐야? 집안은 온통 서류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그것도 시니어로 뽑은 고령의 직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인가 싶을 만큼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나 싶어 널려있는 서류들을 좀 보니까 일의 일관성도 없었어요. 그냥 온갖 잡다한 서류 관리들부터 회계 정보를 정리하는 일까지 보통은 두세 명이서 해야 할 파트의 일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 팀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었어요.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아서 돈은 적게 쓰고 노동은 더 시키는 거 이거 양아치인 건데. 그리고 아버님의 퇴근 시간이 늦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야근 수당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 맞겠지? 하는 의문이 계속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급하다는 서류부터 챙겨서 아버님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아버님을 뵐 때 진지하게 다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아버님이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앞으로 나오신다고 하셔서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다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도 안 받으셔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아버님이 다니시는 회사 현판이 붙어있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에서도 다 들릴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입니다. 아, 이 노인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숫자 하나 틀리면 계산이 다 틀려지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 안 했으면 200만 원이나 더 지급될 뻔했다고. 당신이 물어낼 거야? 어? 그 뒤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문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내가 병원 가서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했지? 다 늙은 노인네가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건 원래 치매라니까? 잘리고 싶지? 아니,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뒤에 따라오는 주눅이 잔뜩 든 목소리는 저희 아버님이 맞았어요.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에 엄청나게 차가운 얼음물을 가져다 부은 듯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버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라고? 너무 놀라서 차마 어떤 말을 더 꺼내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늙은이 써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해야지 토를 달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더 이상 못 듣고 있겠어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사장과 아버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아버님은 놀라신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며느리에게 들킨 게 많이 부끄럽고 또 민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이고, 얘야. 아버님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해오자 놀랐던 사장이 곧 눈을 가늘게 뜨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도 정말이지 불쾌했습니다. 아, 그 며느리? 정신 빠진 시아버지 서류 심부름하는? 이런 모자란 시아버지라 사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며느님. 딱 봐도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많아도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는 입으로 나오는 그 엄청난 막말들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이럴 정도면 평소에는 늘 저런다는 이야기겠죠.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다른 직원이 민망했는지 저에게 커피를 권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미처 거절의 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그 젊은 사장의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냥 서류만 주러 온 심부름꾼한테 커피를 준다만다 하고 있어. 탕비실에 커피 빨리 가는 것도 다 너 때문이지? 그래, 지들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 막 쓴다 이거지? 어디서 돈이 줄줄 나가나 했는데 이것들이 다 범인이었구만 그래. 그 커피 얼마나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 말에 움찔움찔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장의 목소리에 깬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소리에 사장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나 살림이나 처하지. 이 시간에 애들 안고 나오는 아줌마들 다 한 대씩 맞아야 돼. 시끄럽고 보기 싫고. 며느님은 이 정신 빠진 시아버지 심부름하러 나온 거니까 내가 오늘은 좀 봐드릴게. 그니까 애 좀. 시끄러. 지가 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서 애 보고 시끄럽다고 삿대질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입 밖으로 저도 상스러운 말이 나올 뻔했지만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애를 달랬어요. 곧바로 미나가 조용해지고 저에게 커피를 주겠다던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제 질문에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얼굴로 바라보던 직원이 조용히 10시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야근 수당은 받았냐 물으니 고개를 젓더군요. 그리고 이 회사는 분명히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직원만 7명이었어요.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줌마, 뭐 그런 걸 물어봐. 뭐 돼? 서류 주러 왔으면 서류만 주고 가. 이렇게 말하는 사장 앞으로 찬찬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습니다. 일단 좀 작게 좀 말해 이 새끼야. 애 또 깨서 울면 나도 할 말 제대로 못하니까. 제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니 그 사장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일할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젊은 사장이 쪼는 걸 보고 아직 안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뭐? 새끼? 네가 한 막말에 비하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파들거리면 어쩌시나. 그리고 내가 조용히 말하라고 했지? 애 깬다고. 미나를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원래 한참 낮잠을 잘 시간이기도 했고 원래 애기치고 잠기가 어두운 아이라 다행히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다 보이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여기 야근수당 다들 못 받은 것 같은데 사업장도 5인으로 신고돼 있는데 딱 봐도 없네요. 그쵸? 이거 다 법 어기신 거 아시죠? 제 말에 잠시 움찔하더니 곧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건 많으시네. 뭐 그런 것도 드라마에 나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시아버지 모실 능력도 안 돼서 저 나이에 일하게 만든 거 보면 별 대단한 집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대단한 집안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서요. 옌병하네. 꼴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젊은 사장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며 말하더군요. 이것도 폭행죄로 추가되는 거 아시죠? 신고하게? 그래, 해봐. 뭐, 내가 해줘?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 웃으며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사장을 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그 말에 제 명함을 받아든 젊은 사장이 그제야 제 명함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명함과 저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검사? 네. 제 직업이 검사라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사장 손에서 제 명함을 쏙 빼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명함이 몇 개 없어서. 아,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 리스트를 한번 쫙 훑은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검, 다른 게 아니라 불법 사업장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여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상호랑 주소명 보낼게. 딱 보니까 축소 신고해서 탈세하고 직원들 야근 수당 다 떼먹은 것 같아. 그리고 국가 지원 사업 쪽으로도 신고 잘못했을 거고. 주소랑 상호명 보낼게. 응?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는 그 사장을 빤히 봤어요. 표정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대충 봐도 탈세는 빼박 같은데 탈탈 털면 엄청 나오겠어요. 그쵸? 사장님 성품 보니 여간 해드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말끝에 요를 붙이더라고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당신 앞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니까 개 같은 성격 숨기고 사셔야죠. 누가 이렇게 당신 잡으러 온 저승사자일 줄 알고 이렇게 아무한테나 꼴지리세요. 소시적에 강력범들도 저만 보면 쫄았거든요. 저 사장이 움찔거리는 거 보니 그거 안 죽었다 싶더라고요. 조사 착실하게 받으시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녹음도 다 했거든요. 어차피 이런 거 CCTV야 다 먹통일 거고 뭐 있어봐야 음성은 또 안 들어갈 테고 폭행, 폭언에 관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계셔. 그제야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더군요. 제가 진짜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검사님. 사장님, 제가 이 바닥에서 사장님 같은 사람 수도 없이 만났거든요. 한 번만 봐줘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런 역사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와 우리 시아버지에게 한 말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고 늘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직업에서 별명이 불독이었어. 불독. 물면 안 놓는다고. 그리고는 손목을 뿌리치고 들어왔던 서류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사직서 내시고 인수있게 할 거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증언도 다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무단 결근은 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들어가 볼게요.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젊은 사장을 한 번 더 노려봐 준 뒤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다. 오랜만에 기가 빠지는 경험을 했더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잠든 아기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띵동하고 벨이 울리는 소리에 깼어요. 문을 여니 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오늘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 모습 보여서. 그게 왜 아버님이 미안해야 하실 일이세요. 그 자식이 미안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그런 일 있으셨음 진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그 정도 일은 다 하는 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서툴러서 못하는 거라고요.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나중에는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괜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아버님께 아버님이 하시는 업무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심했어요. 아버님의 이야기와 제가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까 전화했던 동료 검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장 새끼도 진짜 더럽게 재수없긴 하네. 하필 걸려도 너한테 걸리냐? 내가 뭐? 우리 직원 불도.
암튼 진짜 탈탈 털어라. 알겠지? 나도 네가 보내준 녹음본 들어보니까 진짜 화나더라. 그런 새끼는 가만두면 안 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정말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사장놈을 잡으러 갈 기세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손 써놨어. 그 말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지만 말입니다. 좀 더 알아보니 정말 가관이었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이 행한 악행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들으면 다들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일단 회사 비품으로도 엄청나게 갑질을 해댄 모양이었어요. 커피 믹스나 볼펜 개수까지 세어가며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량보다 적거나 하면 누가 더 가져갔는지 체크를 하고 물어내기도 했대요. 탕비실에는 커피를 많이 못 마시게 하려고 CCTV까지 설치해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수 맞춰서 음료수를 사두고 그 이상 마시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5분이라도 늦은 건 정말 회사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근은 야근 수당도 주지 않고 시킨다든지 이런 건 내사였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여름에 창고에서 에어컨도 없이 하루 종일 포장일을 시킨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쓰러져 나간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직원들이 쓰러졌는데도 쉬게 해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체력이 없어서 어디다 갖다 써? 우리 회사 같은 거 아니면 붙어있지도 못할 버러지 같은 것들아. 여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리고 예쁜 여직원들만 뽑아다 놓고 노골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요. 일단 이력서를 받으면 얼굴이고 나이부터 확인한다더군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실무가 다르면 뒤에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얼굴을 무슨 포토샵으로 다 만져놔서 실물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새로 오는 여자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몸매가 어떻고 피부가 어떻고 머릿결이 어떻고 하면서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자르거나 혹은 자리로 가라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졸인 어린 여자분이 집이 가난해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그 여자분에게 계속 찝쩍거렸다고요. 어깨를 슬쩍 만진다거나 몸을 밀착시킨다거나요. 사장님, 보기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직원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내리꽂아 때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문제가 커질까봐 돈으로 합의했다고요. 그 여자분은 아마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그 사장을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김 검사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젊은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가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안 열어줄 거니까 돌아가세요. 검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손 떠난 일이고 잘못 있으면 벌 받아야죠.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 밥벌이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 담당 사건도 아니고 이제 제 손 떠났다니까 그러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어차피 봐줄 마음도 없지만 그럴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제 이 사건은 제 손을 떠나 담당 검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와서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이 일을 처음으로 얘기한 동료 검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젊은 사장이 제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탄원서를 내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요. 그 내용인 즉슨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해보겠다고 혈혈단신으로 지방에서 이곳까지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같이 일하던 분과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 혼자 작게나마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걸 법대로 다 지켜가면서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지키긴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 한 분을 지원받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그분한테 업무가 좀 과중된 게 있지만 그래서 전 사전에 다 고지를 했어요. 괜찮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일이 너무 서툴러서 실수가 잦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실수로 대금을 잘못 치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아직 손에 익으시지 않으시기도 했고 또 업무가 많은 편인 건 맞으니 몇 번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실수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르신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를 찾아오셨던 며느리분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저에게 따지더군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님에게 화를 내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사업장을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저희 사업장을 좀 조사해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며느리분은 검사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업장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겠죠.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지만 그 검사 며느리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그분 집 앞에 가서 무릎도 꿇었지만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업장에 대한 각종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세무조사다 뭐다 난리예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이어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들 갈 곳을 잃게 되었네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일하시는 분에게 많은 업무를 맡긴 것도 또 어르신에게 화를 낸 것도 물론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도한 보복 행위는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망하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글을 읽자마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는 공권력, 검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잘 이용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꽤나 욕을 먹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서 기사도 나고 제가 누군지 밝혀져서 저희 직원분들과 그 일을 조사하는 검사까지 엄청나게 욕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머리를 쓰시네. 국민 정서도 이용할 줄 아시고.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도 받아쳐야지. 어차피 나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책임 소재 가릴 것도 아니고. 그 사장이 똑똑하긴 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더 무대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기자님에게 그날의 녹음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둘에게 연락을 했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예전부터 그 사장한테 당해온 게 많았던지라 제가 딱히 바람을 넣지 않아도 그 사장의 악행에 대해 줄줄이 털어놓더군요. 야근 수당 안 주는 건 물론이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여직원 하나는 콘돔 심부름까지 한 적도 있다니까요. 성희롱이나 추행은 뭐 일상이었고요. 벅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회사 안에 CCTV 없는 거 그거 저희 때리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사장은 모르는데 병원 가서 매번 진단서 끊어놨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국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포장해야 하는 날 에어컨도 안 틀어서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비는커녕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근해서 포장했어요. 여전히 에어컨은 틀어지지도 않았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젊은 사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덕 고용주였더라고요. 이거 완전 쓰레기네. 오죽하면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기자마저도 쓰레기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준 녹음본의 내용과 직원들의 폭로가 담긴 긴 기사가 나가고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물론 제가 준 녹음본만 있었다면 이렇게 바로 반전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수의 직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젊은 사장의 사업체가 까발려지면서 하나 더 밝혀진 게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이룬 사업체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금수저였더라고요. 부모님의 자금과 지원으로 쉽게 시작했고 또 직원들에게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고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으면서 슈퍼카는 여러 대 있는 그런 사람이요. 간땡이도 크다. 저러면서 지금 나한테 뭐 권력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거야? 이거 다 밝혀지면 욕을 몇 배로 먹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털수록 완전 장난 아니야. 뭐 탈세, 횡령에 사업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지었더만. 있는 것들이 더한 거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아무도 편 안 들어주겠네. 지 무덤 지가 스스로 판 거지 뭐.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판 셈이 됐어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마다못해 그 사장의 부모님들에게까지 그 일이 번졌어요. 그 사장의 부모님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여론의 화살이 거기로도 향한 겁니다. 자식이 저런 걸 다 어디서 보고 배우겠냐. 그 사장 네 부모 회사도 조사해봐야 한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쯤 되니 그 젊은 사장이 어떤 얼굴을 하고 저를 볼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검사에게 연락해 조사를 받는 날 지검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어?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밤길에도 어떻게 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구냐, 어? 뭐, 쓰레기인 건 알았지만, 볼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방금 이 발언으로 협박죄도 추가됩니다. 해! 다 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많은 거 알지? 변호사 엄청 붙이면 여기서 나가는 거? 일도 아니야. 나가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어? 제가 여기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거거든요. 협박받았다고. 저 무슨 일 생기면 다 님 탓인 줄 알라고요. 선생님은 아마 저한테 절대 무슨 일이 안 생기길 바라셔야 될 겁니다. 혹시나 제가 어디 다치기만 해도 거기가 나 이렇게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수군대게 만들 거니까. 야, 이 미친년이! 저한테 달려들려던 걸 수사관들이 뜯어말려 데리고 갔어요. 정말 가관이죠. 이 이야기가 수사관을 통해 또다시 언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검사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더더욱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의 부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장 부모 역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어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기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회사도 털게 되었고 거기도 만만치 않은 불법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탈세나 횡령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회사 규모를 축소 신고해서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요. 이 모든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젊은 사장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쏘아올린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일이 커져버렸어요. 조사 중에 그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만날 일이 있었거든? 얼굴 보자마자 자기 아들 머리통을 갈기더라. 그것도 완전 풀스윙으로. 앞에 검사가 있던 말던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그 사장의 아버지는 그 사장을 패기 시작했다더군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내가 적당히 나대라고 했어, 안 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사장은 자기 아버지는 무서웠던지 정말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내야 했으며 횡령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해피엔딩 같기는 한데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한 사건이 아직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 두 사람은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 좋은 로펌에 비싼 변호사를 수십 명 써 항소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친 항소 끝에 금방 사회로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왔을 땐 저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2막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이상한 편지들이 배송되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일인지라 협박성 편지나 위협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뢰 있는 일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의 집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직감했어요. 아, 그 젊은 사장놈의 짓이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협박성 전화도 수신인을 알 수 없었고 교묘하게 CCTV를 피해간 탓에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간 사람의 정체도 알 수 없었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장난 좀 치나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의 생신 겸 여름 휴가 겸 겸사겸사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집을 나서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를 박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확 끌어안아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가 팔을 세게 박는 바람에 뼈가 부러졌고 아버님은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를 박으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고를 낸 차주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내리자마자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시종일관 껄렁대고 죄송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에게 사고를 낸 그 차의 주인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 센터를 운영 중인 양아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있는 차라던가 어른들만 있던 차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 내가 진짜 잡아서 족친다. 나왔다 불도. 그때부터 그 젊은 사장님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제법 머리를 썼더라고요. 휴대폰 전화 기록이나 통장 기록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에게 사고를 낸 자식을 털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살인미수, 알죠? 아니, 실수로 사고를 좀 낸 거 가지고 어떻게 살인미수가 됩니까? 검사님, 이거 과잉수사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우리 집 주변에서부터 내 뒤에 따라 붙은 거. 아, 그거야 방향이 같았나 보죠. 우리 집 주변 매번 다른 차로 감시하던 것도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닮은 사람인가 보죠. 저 아니에요. 저라는 증거 있으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집에 얼마 전부터 이상한 협박성 편지들이 자꾸 오거든요. 근데요? 검사님이 적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내가 왔던 편지를 싹 다 지문감식 의뢰를 했어요. 아니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새끼가 대한민국 검사랑 검사 가족을 협박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두 곳에서 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 방금 그쪽 지문이랑 대조를 맡겼고. 움찔하더군요. 사실 지문 대조를 맡겼다는 것도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였답니다. 근데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대조 결과 나와서 그쪽 맞으면 여태 부정한 것까지 다 합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형량 때릴 겁니다. 진짜 안 봐줘. 누가 시켰으면 사주받은 거랑 형량 줄어드는 거 알죠? 자기가 직접 한 거면 몇 배는 올라가는 것도 알 거고.
차주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돈 받은 거 있으면 그건 불법적으로 받은 거니까 돌려줄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요. 네? 그것도 뻥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초짜를 데리고 왔는지 치밀하지도 못하고 어딘가 허술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은 이런 곳에도 돈을 아낀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제야 술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젊은 사장이 시킨 게 맞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최대한 피를 말리라고요. 그래도 제가 별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보이자 점점 강도가 세져서 결국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곧장 그 사장을 구속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더군요. 아니, 다 자백을 하셨다니까 그러네? 그 심부름센터 사장이? 아니, 나는 뭘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래요? 돈 준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니까 그러네. 정말 빡빡 우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 밝혀졌어요. 부정할 수 없게 증거들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 심부름센터 사장이 정말 열심히 다 자백했거든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판결 더 불리하게 나요. 알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십 명의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게 뻔했어요. 왜냐면 정말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요즘 보복범죄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와중이라 분노가 더 들끓는 듯 했어요.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검사에게 보복을 한 금수저라는 부분이 특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 전에 먹은 건 먹은 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요. 그 덕이었을까요? 가중처벌되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측하자면 앞서 말했던 그 성희롱 당했다는 여직원의 폭로도 추가됐습니다. 생각보다 더더욱 악질이더라고요. 위계에 의한 폭력 그 자체였어요. 허구한 날 불러다가 밥줄을 무기로 삼고서는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록 돈 때문에 합의를 해주긴 했지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이제라도 그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세상에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리고선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폭로했어요. 그 글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그 또래의 여성 직원들에게 말이죠. 나중에 듣기로는 상당히 억울해 한다더군요. 그때 자기가 시니어 직원을 잘못 뽑아서 그 시니어 직원의 며느리가 하필 검사여서 자기가 이렇게 운이 나쁘게 걸려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그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았을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또 인생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해.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때때로 정의가 실현되어 오는 걸 보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걸 믿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마 그 사장놈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믿으며 다음에 나와서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잡으라고 나 같은 사람 있는 거니까. 맞아. 하지만 또 그런 사람 제대로 응징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장님이 나와서도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면 또다시 죄를 물으러 갈 거예요. 앞서 말했듯 제 별명이 불독이잖아요. 저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질 않거든요. 아마 그 사장은 평생 자기가 한 잘못들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 따위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길다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느끼는 바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평소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간 60대가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놔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중소도시 옆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매 중 장녀로 어렸을 적 저는 동네 전방을 꾸리시던 엄마 일 대신에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의 밥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끔 밥하는 게 너무 힘들면 엄마 가게에 가서 몰래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엄마한테 혼나곤 하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 가게 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옆 동네로 시집가서 잘 산다던 육촌 누나의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첫날에 다방에 앉아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거리던 나에게 그 남자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니 집으로 가려는 저에게 빵을 한 봉지 사서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먹으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농사일을 도우며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이것저것 동네 일들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때가 제 25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속이 안 좋다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임신이란 이야기를 듣고 뱃속의 아이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 후로는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나름 하면서 신경 써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자연분만을 하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결국 저는 2년 후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둘째는 듬직한 첫째 아들과는 달리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갓 태어났을 때 피부가 아주 빨갰는데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피부가 하얀 예쁜 아기라고 이야기하셔서 아, 피부가 빨간 게 나중에 하얘지는 거였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평탄하고 소박하게 저의 20대와 30대를 남편과 복닥거리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새로 농사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작물들을 들여보겠다면서 시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새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손해를 보고 거기다 흉년이 몇 번 휩쓸고 가자 우리 집은 결혼했던 당시보다 많이 가세가 기울게 되었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이지 않았고 저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곤 했죠. 또 자라면서 큰아이는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이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수도 시켜주고 대학을 가게 되자 자취방도 얻어주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영어 학원 돈이며 필요하다는 대로 돈을 항상 빌려서라도 마련해 보내주었습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회사 정도는 들어가겠지 하면서요. 미안하게도 딸에게는 대학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돼요. 저희는 딸에게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남편의 수입으로 큰 도시로 대학 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만도 벅찼고 또 그때의 짧은 생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인물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하니까 자기 앞가림하다가 좋은 혼처 자리가 나서면 멀리 보내지 말고 옆에 끼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딸을 가진 집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다가 동네가 갑갑하다며 도시로 나가 직업을 구해야겠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교육비를 대주고 전문적인 일이니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자격증을 따고 아들이 있던 도시로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어 자식 둘이 같이 살 집을 전세로 마련해주고 가끔 들여다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 둘도 나름 앞가림을 해줬으니 우리는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우리 노후만 돌보면 되겠지. 이제 남편과 매일 뒷산에 등산도 다니고 국내 여행이나마 다니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카드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수화기를 쥐고 있던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큰 돈이 사회초년생인 네가 왜 필요해? 수화기 속의 아들의 목소리는 불길하게도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대출 좀 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아들은 아무리 다그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딸에게 전화해서 다그쳤습니다. 네 오빠 무슨 일 있는 거니?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는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돈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가 언젠가부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길래 뭐 하는지 봤더니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더랍니다. 왜 새벽에 자꾸 보냐고 했더니 해외 경기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밤을 새며 축구 경기를 보고 또 경기 승패에 따라서 뭔가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서 한 번은 제대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한다고 했대요. 경기 승패에 따라 돈을 거는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박이라니, 그런 것에 학창시절에도 대학 때도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도박을 저희 아들이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은 저에게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리고 집은 지금 월세가 됐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내가 돈 모아서 다시 전세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몇천 보증금을 빼서 그 돈을 다 날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몇 년간 그 스포츠 뭐라는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일하면서 모은 돈은 물론이고 저와 신랑이 제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노후 자금 헐어서 해줬던 전세금까지 몽땅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1억의 빚이 더 생긴 상태였죠. 저는 인생의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온다더니 평탄하던 내 인생에도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내가 임신 때 배탈약을 먹어서 아들이 이러는 것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딸도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바닷가를 갔습니다. 해변가 근처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한 접시 시켜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헷가닥 눈이 돌았는지 그 소주를 물잔에 담아서 한 잔을 한 번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울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확 뛰어들어 버릴까 생각도 하면서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모습은 살아생전 처음 볼 정도로요. 아들을 불러앉혀서 무릎을 꿇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딸 집을 들락거리면서 아들을 감시했습니다. 당장 쌓여있는 빚은 결국 한 채밖에 없던 집을 팔아서 충당하였고 저희 부부는 나이 50에 새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겨우 수습할 무렵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딸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응? 은영아,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도박은 중독이라고 했던가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서 손을 잘라야 된다고 했던가요? 제 아들이 또 도박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이제는 월급까지 차압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딸은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털어넣고 오빠를 도와보려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이자로 감당이 안 된다며 전화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오빠 좀 자기 인생에서 떼어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요. 이제 이렇게 오빠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만 살고 싶다고요. 저희 부부 역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끌어당기는 악마의 손이 튀어나와 모두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득달같이 자취집으로 가보니 아들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월급은 차압이 들어가서 직장을 그만뒀고 한동안 나를 찾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마 저희의 얼굴을 볼 수 없었겠죠. 전세로나마 버티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전세금마저 빼서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아들 때문에 다 날리고 동네 낡은 빌라 월세를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일은 정년이랄 것은 없어도 기운이 있는 한 농사를 지을 수는 있기에 하루하루 입에 풀칠은 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구해 하루 5시간은 꼼짝 않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기도 했지만 같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딸아이를 생각하니 무책임하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라진 후 딸은 얼굴이 좀 나아졌고 간호조무사 말고 간호사를 하고 싶다면서 장학금을 받아 간호대학교를 다시 진학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족한 어미로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 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딸은 타지에서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저희 부부는 다시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며 아들로 인한 분란은 일견 사그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말도 없이 집에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어떤 청년과 함께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없는 살림에 불고기와 찌개 등을 급하게 차리며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가 청년하고 같이 집에 왔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남편 역시 깜짝 놀라면서도 내심 기꺼운 낯빛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온 청년은 은영이의 남자친구로 둘은 1년을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은영이가 간호사 공부를 끝내고 취직한 병원의 인턴 의사였습니다. 둘 다 갓 취업한 시기에 직원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져서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싫지는 않았지만 의사라는 젊은이의 직업이 넘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기우는 만남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청년을 바라보며 웃는 딸아이의 환한 미소 때문에 차마 그만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1년여쯤 지났을까?
딸은 그때 소개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단이며 혼수며 다 어떻게 하지 등등 여러 생각에 잠을 못 자면서도 우리 딸이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그래, 너라도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하나님, 천지식명님께 빌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 부부는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고 남편은 이제 농사 짓던 규모를 많이 줄여 조금만 일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건강도 다행히 괜찮았고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생활이었어요.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아주 추운 날에 창밖을 보며 연락 한 통이 없는 아들 녀석을 생각했지만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애써 별일 없을 거라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우리 가족 옆에서 사라진 지 10년도 더 지난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다 차려 먹고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막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자꾸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빠, 이 붉은 벽돌집이 아빠가 말한 할머니 집이야? 근데 나 배고파. 우리 언제 들어가? 아빠, 나 추워. 저기 있는 거 초인종 아니에요? 안 눌러요? 언제까지 서 있어? 저기, 우리 조금만 요 앞에 나갔다가 다시 올까? 아빠가 좀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그래. 춥지? 일단 저 밑에 분식집 가서 아빠가 라면 먹고 다시 올까? 배고프다고 졸라대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낯이 익은 약간 굵으면서도 고운 남자의 목소리. 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보고 싶은 제 아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게 꿈일까 싶으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다름질쳐 나갔습니다.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요. 준영아! 저의 절규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골목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연히 저 앞으로 골목을 내려가던 아이 둘과 남자 한 명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던 그 뒷모습은 진짜로 무려 10년 만에 보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인지. 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면서 전봇대처럼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저는 맨발에 여전히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윤서가, 이거사,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어쩌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찾아온 게야? 이놈아,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그래, 이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든 어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이 매정한 놈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말 그대로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의 뒤에 서서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보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런 저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절규 소리에 놀란 남편이 달려나와서 우두커니 골목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이도 역시 많이 놀란 듯 숨을 몰아쉬다가 냅다 집으로 달려들어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아들을 두들겨 패더군요. 퍽퍽. 아들은 빗자루에 맞아 서 있지도 못하고 나동그라졌지만 남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가만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요. 계속 화를 내며 아들을 때리려는 남편을 필사적으로 말리고 저는 추위에 꽁꽁 언 아들과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녁을 아직 먹지 못했다고 해서 급한 대로 집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애들은 꼭 몇 끼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속에 집어넣더군요. 자세히 보니 손톱 밑도 시커멓고 양말도 구멍이 나려 했습니다. 옷도 며칠은 입은 듯 군데군데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몰골이 좋다고 할 순 없었는데 꼭 며칠을 노숙한 사람처럼 머리도 감지 않은 듯 했고 허름한 옷에 천으로 된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겨우 아들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은 식탁보의 무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와 남편의 시선을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채까지 써서 도박을 했던 그때 아들은 사태를 혼자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회사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가게 되자 도저히 사채빚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얼굴을 볼 자신도 없어 혼자 짐을 꾸려서 고속버스를 무작정 탔다고 해요. 그렇게 5시간여를 달려 당도한 곳은 작은 어촌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아들은 죽으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이대로 날이 저물면 눈 딱 감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자. 그런데 그렇게 혼자 무서운 결심을 하고 바닷가를 서성대는 아들을 우연찮게 본 어촌 사람들이 아들에게 다가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며칠 일당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며칠만 하다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가씨는 마을 토박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제법 다정하게 아들을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그렇게 동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대요.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고 또 1년 후 연년생으로 딸 자식도 낳았다고 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하루살이 신세였지만 그때만큼은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을 보면서 사는데 보람을 느꼈던 시절이었다고 아들은 잠시 씁쓸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 엄마가 밤 외출이 잦아졌대요. 말로는 동네 애들 엄마하고 치킨을 먹는다, 오늘은 반상회 모임이 있다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 애들을 맡기고 외출을 하는 것이 수상하여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께 애들 좀 부탁하고 미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아내가 동네 총각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들은 아내를 다그쳤고 그 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과 이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애나 돌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만나는 애인을 따라 서울로 가서 꼭 성공할 거라고 이혼을 요구했대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자신에게도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나 사실은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 또 왜 이 어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좀 나았을까?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 옆으로 이사 왔다면 어땠을까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은 낡고 더러운 옷소매에 쓰디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자신은 애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러 가야 한다고요. 러시아를 지나서 아주 멀리까지 몇 년 다녀오게 될 거라고, 그동안 돈은 한 번씩 붙여줄 테니 자식을 좀 맡아달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되어 9살, 8살의 연년생이더라고요. 세상에, 물고 빨고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말도 없이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다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애초에 도박 같은 것을 왜 했는지, 정말 끝도 없는 원망과 슬픔이 차올라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쪽잠을 자던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심하게도 인천항으로 이제 떠나야 한다면서 가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을 떠맡게 된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일찍 왔고 저는 그나마 소일거리로 나가던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마 어린 것들을 집에 놔두고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우리 손주들은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뭔가를 배울 수 없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힘든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서인지 그때는 눈물도 나질 않더군요.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진 않아 수술을 했어요. 예후도 제법 좋았고요. 그 후 저는 동네의 작은 백반집에 일자리를 구해서 또다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아들이 몰고 온 폭풍에 휩쓸리는 동안 시집가서 의사 사모님이 된 제 딸아이는 서울의 사위가 병원을 차렸다고 하더니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짬을 내어 갑자기 생긴 조카들을 보러 오기도 하고 학용품을 사오기도 하는 등 착하고 살가운 성격대로 나름대로 우리 집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온 지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손자의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큰 손자가 같은 반 아이를 올라타고 팔꿈치로 찍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부랴부랴 학교로 다름질쳐 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교무실로 달려가 보니 큰 손주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모의 손을 꼭 잡은 채 교무실에 서 있었어요. 제 딸이 뭔가 연락을 받고 먼저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아니,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넌 어떻게 왔어? 아, 엄마, 내가 해결할 테니 그냥 밖에서 보고 계세요. 딸은 손자를 노려보는 맞은편 학부모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도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한참을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참 뒤 조카의 손을 잡고 나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큰 손자가 작은 사고들을 학교에서 친 모양이라고. 좁은 동네이다 보니 아이들이 너는 왜 갑자기 할머니 집에 왔냐?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학원은 왜 하나도 안 다니냐는 등 짓궂게 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을 부려 가끔 전화가 오곤 했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 전화가 너에게 갔냐고 하니 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고모니까 저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미리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조카 말에 따르면 상대 아이가 거지라고 놀린 모양이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넉넉히 주기로 했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딸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그저 엄마 아빠랑 조카들이 잘 지내면 되었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얼굴이 어쩐지 지쳐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저는 힘든 나날들을 버틸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문득 초봄의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그 애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딸과 그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딸아이에게 연락을 해서 서울에 한번 가겠다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밥 한 끼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휴가 내고 딸의 결혼식에 딸이 맞춰줬던 고급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고데기도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한 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저를 터미널로 데리러 올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 괜찮았어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헤맸지만 물어물어 딸이 예약했다던 식당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일식집이었는데 깔끔하고 으리으리했고 한 직원이 나서서 룸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가면서 직원은 웃으며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따님께서 정말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쏙 빼닮으신 거였군요. 따님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뿌듯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부러움을 처음 받아봐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생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룸으로 들어서자 딸은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기분을 잔뜩 낸 터라 어쩐지 들뜬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린 끝에 딸이 도착했어요. 아, 엄마 오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딸은 고급 외투를 걸치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재벌 사모님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지더군요. 뭔가 잔뜩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고 딸이 사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즐거워서 저도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차린 피부과는 제법 자리를 잡아 단골 환자들이 많이 늘었고 딸이 30대 초반에 낳은 손녀는 6살이 되어 아주 비싼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제 제법 영어를 배워서 잘한다고 했어요. 또 골프도 배우고 발레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저희 집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친손주들이 떠올랐어요. 저기 은영아, 그런데 네 조카들 말이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던데 언제까지 계속 학교만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순간 웃으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던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마, 조카들도 당연히 뭔가 배우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긴 한데 얘.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네 조카잖니. 네가 나서서 좀 학습 계획도 짜주고 챙겨주면 어떨까? 그냥 너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들 새끼들인데 내가 뭔가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안 좋구나. 엄마, 제가 한 번씩 용돈도 주고 학교서 필요하다는 것들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댁서 용돈 받아 아껴서 주는 입장이라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네 오빠가 안 불쌍하니? 애지중지 없는 형편에 도시로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원양어선이나 타고 있고 손주들도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들처럼 말라가지고 내가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이제 너는 살만하지 않니? 네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면 어때서 그래? 오빠가 분명 멀리서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갚을 거야, 은영아. 순간 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엄마는 내가 오빠 때문에 사채비 갚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빠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거지 같은 빌라 사는 것도 싫어서 자주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크면서 항상 오빠한테 지원 다 해주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제 왜? 나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어요? 조카?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애들까지 내가 조카로 받아주고 뭐 생활비라도 다달이 붙여야 돼요? 그동안 큰 조카 사고 친 거 해결하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들었는진 아세요? 그 합의금 때문에 시댁에서도 아시게 돼서 제가 얼마나 꾸중 들었는지 아냐고요. 이번에 자기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열쇠 몇 개 못 받고 그런 결혼했냐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아파트, 차, 빌딩 그런 거 못 받은 거 아쉽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던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진 알아요? 엄마 솔직히 나 결혼할 때 꼴랑 100만 원 준 거밖에 더 있어요. 오빠한테 지원해준 거, 돈 쓴 거 나한테 반만!
아니, 3분의 1이라도 해줬다면 내가 이러고 눈치 보면서 살겠냐고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재수 없으니까 얼른 일어서세요. 꺼지라고요. 저는 딸의 처음 보는 격앙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저 순간 친손주와 외국에서 배를 타며 고생할 아들이 안쓰러워 주책 없는 한마디를 한 것에 딸이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서 화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저 아들이 사고치는 걸 부모니 어쩔 수 없이 내 업보다 하며 감내했는데 저는 딸도 오빠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까지도 오빠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응어리가 되어 더욱 단단해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그렇다곤 해도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꺼지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착하고 착했던 제 딸이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다. 결혼하고 자주 들리지 않아 섭섭했지만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했고 잘 사는 모습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대놓고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구나. 오늘 잘 얻어먹었다. 내가 사줬어야 하는데 염치 없지만 돈이 없네. 앞으로 그 잘난 시댁 어르신 모시고 잘 지내라. 말을 겨우 마치고 간신히 비틀대는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지금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떠난 아들과 절연하다시피 한 딸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손주들을 돌보며 식당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이 너무 버거워서 잠든 손주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길까라는 몹쓸 생각도 했죠. 그때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하면서 아픈 허리와 손목을 파스로 덕지덕지 도배를 한 채로 버틸 때면 이 한 목숨 부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과 그저 얼른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아직 어린 두 손주와 암을 겨우 이겨낸 남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 때면 집 앞 골목에 나가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면서 지나가는 차가 나를 혹시 치고 간다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죽으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끝나겠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끝까지 목숨을 붙잡고 살아서 어떤 좋은 꼴을 본다고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이 쌓여 시간이 흐르고 큰 손주가 중학생이 될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백반집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좀 가 있어야 하는데 언니가 당분간 맡아서 이 식당 운영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없는 동안 나오는 수입은 언니가 다 가지셔도 돼요. 저는 그저 이 식당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좀 얼떨떨했지만 사장님은 그저 몇 달 지방에 간 김에 푹 쉬려고 그러신다는 말을 남기고 저에게 가게를 통으로 맡기고 가셨어요. 저는 사장 아닌 사장이 된 것에 신이 나서 신나게 식당 일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건강이 괜찮고 아이들도 제법 자라서 제가 일에 좀 더 몰두할 여건이 되었죠. 그러던 중 옆집에 새로 수제 햄버거 집을 오픈했다며 한 청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요. 저는 떡을 들고 인사를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 그 청년과 가끔 수다를 떨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은 어머니도 저처럼 배달 어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라며 뭔가 어려워 보이는 어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업체에 이야기하고 가게 메뉴나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어려운 것은 잘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청년이 선뜻 저에게 그러면 이거 어플 관리하는 거랑 배달하시는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배달 용기 같은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며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플을 이용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뜸했지만 근처 종합병원에서 단체 주문이 제법 들어와서 장사는 술술 잘 되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맛있고 깔끔하다, 엄마 손맛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주자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것이었어요. 햄버거 가게 총각도 나중에는 본인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우리 가게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고요. 그렇게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저는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손주들 학원도 마음껏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씩 안부를 전하던 아들에게도 돈 안 보내도 되니 힘든 선원 생활 그만두고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힘과 행운으로 이루게 되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행복했어요. 물론 기쁜 마음의 한켠에는 울던 딸아이의 모습이 날카로운 아픔으로 남아있었지만요. 또 저는 사실 가게가 잘 될수록 나중에 사장님께 다시 넘겨야 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가게를 파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계속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사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야채들이 부족해서 옆 동네 큰 재래시장에 야채를 사러 갔는데 글쎄 멀리 지방으로 가신다던 사장님이 거기서 장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아유, 그게 언니, 실은요. 제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언니 딸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가 가게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시세의 3배 값을 드릴 테니 가게를 저에게 팔라고 엄마한테는 둘러대 달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따님이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 그저 엄마 아빠가 조카들하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살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자신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가족들에게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딸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착한 아이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게에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그렇게 조용히 도와줬다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햄버거 총각이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배달 어플 알려주고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딸의 부탁이었다고요. 그리고 월급이라며 다달이 돈을 보냈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놀라고 말았어요. 제 이야기와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사실은 그동안 나는 딸과 연락을 해왔다고 은영이가 순간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후로 많이 반성하고 힘들어했는데 차마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사위가 딸 몫으로 해준 적금이며 그동안 시댁서 받은 용돈을 모아서 우리 분식집을 사준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물론 거절을 했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내 마음 편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문이 많았던 것도 사위랑 정말 친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분식집은 여기로 하라고 아예 지정을 해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댓글 쓴 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쓴 거라고 당신 솜씨가 좋아서 그렇지 라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딸이 사는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저는 내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사는 집으로 도착해서 마침내 딸의 얼굴을 마주대했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건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네가 애쓴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그렇게 돌아서 나온 후로 하루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계속 폭포같이 흘러나왔어요.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몇 시간이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순간 욱해서 화가 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형편 때문에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던 그 순간과 아무리 살림이 빠듯했어도 뭐라도 더 해주려 했던 엄마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모아두었던 갯돈을 깨서 공부할 돈을 마련해주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던 것과 결혼식에서 사위의 손을 잡고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몇 년간 연을 끊었던 것이 무색하게 다시 각별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나마 편하게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숙제였던 아들도 긴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가족은 아들네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고 딸은 여전히 부유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보고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사람의 인생은 다 정해진 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힘든 일이 끝도 없이 겹치지만 그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지금 삶이 팍팍하고 괴로우시더라도 분명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답니다. 하루하루 힘내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러다 보면 제 인생처럼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세요.